자, 계속해서 2입니다. 아까 그 설명하면서 이제 소설의 그 심리와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설명하고 있다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나 1인칭 관찰자 시점에 있어서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나가 나왔잖아, 나가 나온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혹시라도 시점에 대해서 구별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나의 심리가 나오면 1인칭 주인공이야. 알겠지? 나의 심리가 나오지 않으면 1인칭 관찰자가 된다라고 할 수 있고, 만약에 3인칭 관찰자 시점과 전지적 작가 시점을 가지고 얘기했다면 그때는 뭐냐? 등장인물의 심리가 나오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등장인물의 심리가 나오지 않으면 3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그래서 심리 등장 여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따져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게 뭐냐? 자, 소설 개념 이해와 관련해서 두 번째 사항이 되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가끔 이제 그 소설에 지문이 나와요. 지문이 나왔을 때 어떤 유형의 문제가 시험 문제 출제되냐면 시점이 변화되는 것이 있어요. 뭐가 변화된다 시점? 시점이 변화가 되는 경우다. 시점 변화 또는 뭐의 변화가 생길 수 있냐면 서술자의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최근에 제시됐던 소설 문제와 관련돼서 이런 것들을 선지 속에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이 작품의 서술상 특징을 통해서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도 잘된 것은 뭐냐 하실 때 뭐 서술자의 변화를 통해서 알겠죠? 또는 뭐예요? 거기 나왔다시피 시점 변화를 통해서 뭐 이런 나와요. 시점. 이걸 통해서 이제 무엇가 있냐? 일단 변화가 있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무엇을 형성하냐면 입체감을 줘요. 알겠어? 뭘 준다 같이? 입체감. 뭐 서술자가 변화가 된다든지 이거 없어. 내가 정리해 주는 거야. 알겠지? 정리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시점을 첫 번째 얘기했지?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다 같이? 시점에 대한 이해다. 그리고 소설을 갖다 잘 하기 위해서는 뭐다? 지금 내가 배워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더 나가서 뭘 해야 할 줄 알아야 돼? 좀 배경 지식을 쌓아놓는 게 좋다. 어떤 배경 지식? 소설에 대한 배경 지식. 그러니까 작품의 줄거리 정도를 좀 이해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점의 변화가 있다. 서술자의 변화가 있다. 이것을 통해서 입체감. 그래서 무엇을 통하여 뭐뭐 한다. A를 통하여 뭐 한다. 이게 표현사 특징이나 서술사 특징에서 나올 수 있는 앞에가 표현적 기법이 되는 거지. 그리고 표현 효과가 뒤에 나오는 거지. 무엇을 통하여 무엇을 했다. 시점의 변화를 통해서 입체감을 형성하고 있다. 서술자의 변화를 통해서 입체감을 형성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본다면 이 시점의 변화와 관련돼서 얘기한다면 시점의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컨대 보면 뭐 1인칭을 통해서 3인칭으로 바뀐다든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1인칭에서 몇 인칭? 3인칭. 또는 뭐 3인칭 관찰자에 있어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변한다든지 있을 수 있을 거 아닐까? 있겠죠. 그래서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장편 소설 같은 경우는 어느 주된 시점이 있겠죠. 이 작품이 뭐 3인칭 관찰자 시점 또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주된 시점이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 어떤 상황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묘사할 때도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소 시점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1인칭 시점에서 몇 인칭으로 나왔지? 3인칭으로 바뀌는 경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점의 이동이다 또는 시점의 변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지? 사건을 전개하는 태도나 관점 뭐라고 한다 같이? 시점인데 그 시점이 뭐와 지역에서 변할 때가 있더라. 1인칭에서 몇 인칭으로 3인칭으로 변화를 해.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것들 이름하여 이중시점. 뭐라고 한다 시작? 이중시점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것을 복합시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무엇을 갖다 이해하는 것은 무엇을 암기하는 것은 무의미할 수 있냐면 어떤 소설이 몇 인칭 시점의 소설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할 수 있어. 무슨 말 알겠죠? 때에 따라서 이런 복합 시점이 작용되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이 소설의 시점은 내가 분명히 봤어. 뭐 1인칭 주인공이었어.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1인칭 주인공이었어. 때에 따라 그런데 뭡니까? 인용된 지문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도 있단 말이야. 내가 주로 어떤 인물에 대해서 관찰하고 보고 들은 내용을 그려나가는데 어느 순간에는 내 이야기만 할 때 있고 내 생각만을 갖다가 진술할 때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부분만을 떼어내서 시점으로 볼 때는 내가 이 작품을 1인칭 관찰자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배경지식을 갖고 딱 1인칭 관찰자하면 틀린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지문만 가지고 분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떤 작품에 대한 시점이 나왔을 때 그 시점은 주된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이런 주인공 이런 거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제를 좀 해둬야 된다. 그래서 외우는 게 아니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 시점에 대한 개념을 알고 접근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정의됐습니까? 이것이 시점에 뭐다 닿지? 변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때에 따라서 1인칭에서 몇 인칭으로? 3인칭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1인칭은 주관적이지. 근데 3인칭으로 바뀌면 객관적이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닿지? 만약 그렇다면 그 부분을 좀 더 객관적으로 드러내줌으로써, 알겠죠? 그 부분을 뭘로 좀 더 객관적으로 드러내줌으로써 뭔가 그 상황을 좀 더 어떤 효과를 갖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소설이 뭐냐면 이런 시점의 변화와 관련돼서 알고 있는 것 가운데 전영택의 화수분이 있어요. 전영택이 뭐가 있다? 시작. 화수분이 있어요. 그 전영택 화수분이라는 소설 다 알고 있죠? 화수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전영택 화수분은 써도 굵지 않는 요술 그릇 가운데 하나가 화수분이에요. 화수분. 화수분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써도 굵지 않는 요술 그릇. 그러니까 쓴 만큼 채워져 있어. 그런 지갑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지갑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 안 그래? 내가 10,000원을 뺐었어. 어느새 10,000원이 채워져 있는 거야. 옛날에 그 어느 드라마를 본 적이 있었어요. 상당히 오래전에 나왔던 드라마, 특집 드라마였습니다. 현대판의 화수분이라는 그런 드라마였었어요. 드라마가 아니라 아마 단편 드라마였을 것 같아요. 단막극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주인공에게 어느 날 우연히 지갑을 하나 얻게 됩니다. 그 지갑을 얻게 됐는데 그 주인공이 말합니다. 당신이 얼마큼 얼마든지 쓸 수 있다. 하지만 명심하라. 한도 내에서 써야 되는데 그 한도 이상에 쓰게 되면 너는 그 쓴 만큼의 너의 소중한 기억들이 없어질 것이다. 알겠어요? 그럽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돼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 안에서 쓰면 괜찮았는데 자꾸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한도 초과하게 되는 거죠. 급기야는 말이죠. 다 땡겼어요. 알겠죠? 미래에 쓸 거 다 땡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그런 가족들의 기억마저도 사라지게 된다는. 오늘날 우리가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뭔가 의도가 있겠죠. 무슨 의도일까요? 무슨 의도일까요? 그 작품 속에서 드러나는 작가의 의도는 뭘까요? 의도가 뭘까? 혹시 아는 사람 있을까요? 소중한 것들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그 지갑에 있어서의 돈은 물질이죠. 물질 경도주의. 그로 인해서 우리의 소중한 정신적 가치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 잃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경종을 울리는 거죠. 저기 되나요? 정말 오늘날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사실. 돈 때문에.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가치, 이것들이 점점 없어지고 메말라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경종. 이해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물론 꾸며낸 이야기겠죠. 그래요. 꾸며낸 이야기지만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는 걸 뭐라고 했어? 그 소설에서는 개연성, 가능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리얼리티, 사실감을 갖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영택의 화수분이라는 소설은 정말 행랑채에 살았던 화수분 가족이 있어요. 집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합니까? 그래서 어느 집에 행랑채, 덧대서 지은 집. 알겠지? 덧대서 지은 집. 그런 덧대서 지은 집 얼마나 허술하게 적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집이 있습니다. 그 옆에 딱 덧대서 지은 그 작은 공간에 그 화수분 가족이 살았습니다. 자, 풍부했을까요? 가난했을까요? 가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고향에 계신 형님이 좀 농사일, 추수일 좀 도와달라 해서 그래도 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가면 뭐 쌀 한 마리라도 얻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향에 갑니다. 형님을 도우러 갑니다. 자, 때가 됐어요. 이제 추수는 끝났는데 안 돌아와요, 남편이. 근데 2차 저차에서 그 보조적 서술자가 필요하죠. 여기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쪽에 가서 그 남편의 이야기를 하려면 이 행랑채가 중심인데, 공간적 배경이 이 행랑채가 중심인데, 이 이야기를 못 하잖아. 아내의 어떤 상황을 갖다 이야기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보조적 서술자. 이 작품의 전반적인 시점은 1인칭 관찰자 형태. 그럼 보조적 서술자가 제시가 됩니다. 여기서 행랑채 주인, 집주인이 관찰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화수분 가족이
그 대상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그 집주인이 갈 수는 없잖아. 예? 화수분의 고향을 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보조적 서술자가 또 등장합니다. 내가 이 집주인이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화수분과 같은 고향 사람을 내가 알고 있는 거야. 그 사람으로부터 들은 거예요, 소식을. 아, 2차 전차에서 오려고 했었는데 그 형님이 다친 거야. 형님이 다쳐가지고 끝까지 더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추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게 돼. 그러나 아내는 뭐합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너무 가난해. 다 굶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겨울날이었습니다. 눈이 펑펑 오는 날 그 고향, 남편이 있는 고향을 찾아 가는 거예요. 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남편 또한 뭡니까? 집에 소식을 들었어요. 지금도 역시 뭡니까? 아기 키우면서 허덕이고 굶주린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내가 이거 더 주저하다는 것은 내 아내, 내 자식이 다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남들이 다 만류하는데 자기 집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중간쯤 왔을까? 나무 밑에 한 검은 물체를 발견하게 돼요. 가까이 가보니까 자기 아내인 거야. 거의 거의 다 얼어 죽는 상황이에요. 눈만 뻐끔하고 있어요. 자기의 옷을 벗어서 알겠습니까? 덮어주고 껴안습니다.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뭐 얼어봐요. 사람이 시체가 얼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렸을 때 그런 시체를 발견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시골에 살 때였어요. 우리 집에서 볏집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볏집 하나를 갖다가 구하고자 옆집에 농사 짓고 있기 때문에 그 논에 같이 수레를 끌고 갔어요. 그때 새댁이었어요. 그 아줌마가. 지금 상당히 나이가 많고 이제 70 가까이 됐겠습니다만은 그 새댁이었어요. 그 아줌마와 같이 갔어요. 아, 그런데 말이지 논에 움찔같이 지어진 것이 몇 채가 있는 거예요. 뭐 이상하다? 자기는 볏집을 탁탁탁 쌓아놨었는데 마치 움집처럼 있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어떤 경우는 지붕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지붕이 없는 것도 있었어요. 딱 보니까 없어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 어느 한쪽을 보니까 아주 견고하게 뭔가 나름대로 비닐까지 이렇게 해서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새댁과 나는 그 당시에 중학생이었을 것 같아. 같이 갔어요. 아,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 속에 혹시 뭐가 있나? 하고 이렇게 볏집 하나씩 떼어내는 거야. 알죠? 떼어냈어. 새댁이 내가 떼어냈어. 그 있잖아. 그 새댁이 하나를 딱 떼어내니까 이 손이 턱 나오는 거야. 손이 있어. 손. 내가 떡 떼니까 검은 머리가 딱 나타나는 거야. 우리 둘이 놀랬을까 안 놀랬을까? 놀래서 막 엄청난 빠른 속도로 그곳을 빠져나와서 경찰에 신고했잖아요. 경찰에 신고했더니 경찰이 왔어요. 아, 그랬더니 이제 대장에 나보러 또 물을 끓여오라는 내가 발견자니까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런다 해가지고 물을 끓여와갖고 내가 각자 했더니 다 얼어. 그리고 시체를 갖다 꺼내니까 시체가 돌돌돌돌 불러 떨어져요. 그 안에서. 그래서 동사한 시체를 처음 봤어요. 완전히 어디 동태 있잖아. 동태 같은 완전 얼어붙은, 냉동한 거 있잖아.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봤어요. 사람이. 그래, 다 터지고 피쭉. 그랬더니 누군가를 봤더니 신호조합이 동네에 떠들던 약간 미친 여자가 있었어요. 얼굴도 예쁘지 않은데 충격받아가지고, 그냥 백이 하나 없고 말이죠. 동네를 떠들던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본능이라 자기가 추우니까 그런 논 가운데 볏집 속에 자기 가지고 다니던 비닐 같은 거 나름대로 뭡니까? 보온장치 하려고 했지만 불을 피우지 못했던 그는 끝내 정말 혹독한 겨울 그 날씨에 정말 추운 날씨 몇십 년 만에 온 추위라고 했어. 그 당시에 그 추위에 끝내 이기지 못하고 논 가운데서 그는 동사에 한 것이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이었어요. 바로 그 화수분의 부부도 그 다음날 아침에 누가 가야 닿지? 나무 장수가 지나가다가. 알겠습니까? 자, 이런 집 관찰자 집중하다 마지막 부분에 뭡니까? 그것을 목격할 수가 없잖아요. 두 부부가 죽은 것을 서술자가 와서 따라와서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것을 제3자적 입장에서 아십니까? 객관적으로 마지막 그 순간 나무 장수가 와서 어린아이를 갖다가 데리고 간다는 그걸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지? 그래서 그 상황을 뭘로 하냐? 1인치 관찰자점에서 내가 논평을 가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누구 스스로? 독자 스스로 그것을 통해서 이해하도록 만드는 거죠. 객관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좀 더 보면 남이 보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야, 아무런 비극적인 일이야 라고 말하는 것보다 내 스스로 비극성을 느끼는 것이 더 강화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객관적으로 표현해 줌으로써 비극성을 강화시켰다. 이게 답이었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 객관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는 것. 때에 따라서는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남을 통해서 평가받는 걸 들어서 느끼는 것보다 내 스스로 느끼는 것이 더 감동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걸 객관성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비극성의 심화. 알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설 전형태에 뭐가 있다? 화수분의 마지막 대목을 통해서 이 얘기할 수 있다. 몇 인칭에서 몇 인칭, 1인칭에서 3인칭으로의 시점의 변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됐지? 자, 두 번째로 보면, 두 번째는 서술자가 변화되는 것도 있어요. 뭐가 변화되다 하지? 서술자 변화. 서술자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서술자 변화는 뭐냐면 이런 거죠. 똑같은 사람이에요. 말하는 사람 서술자 1인칭이에요. 시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난데 그 서술자가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어떤 소설 하나 보면 우리가 서술자 변화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윤은길이 있어요. 윤은길의 소설 가운데 장마라는 소설이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 없어요? 지금이 무슨 철? 장마철이지, 장마철. 자, 장마철인데 이제 이렇게 소강 사태로서 오늘 좀 불볕더위, 오늘 폭염주의까지 내릴 정도니까 오늘 바깥 날씨는 상당히 더울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시원한 데서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가끔은 집에 있을 때 보면 집에서도 뭐 여러 가지 한다고 에어컨 틀 때도 있고 안 틀 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직장에 나와 있는 거 강의할 때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서는 따로 없죠? 강의하는 게 피서구나 이런 생각을 갈 때 있어요. 자, 그런데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윤은길에 뭐라는 소설이 있다? 장마라는 거예요. 장마는 이제 우리 순 우리말이 되는 거죠. 마라는 말에 물론 한자가 들어가서 길장자가 들어갔지만 마희가 이제 마가 됐습니다. 마희, 장마. 마라는 말은 이제 여기다 주격조사 이가 만났죠. 이 마라는 말 그냥 써요, 그냥. 만데 나중에 음절이 첨가돼서 장마가 된 거야. 마희매양이라 장마가 한참이라. 그래서 마라는 말이 장마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무래도 마하는 것보다 장마하는 것이 더 의미적으로 더 잘 뚜렷하게 또는 음성적으로도 또 뚜렷하게 들리죠. 그래서 음절이 첨가돼서 장마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소설에서 이 제목은 주로 뭘 갖는다고 했지? 상징성을 갖는다고 했지. 그렇지? 상징성. 그러니까 이 장마도 뭔가 상징성이 있을 것 같아. 뭘 것 같아요? 윤은길의 장마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소설은 6.25를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6.25 때. 6.25의 그 배경을 통해서 결국 폭격을 당한 외할머니가 집을 없어지게 되자 결국 할머니,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부모가 살고 있고 우리 할머니가 살고 있는 집에 외할머니가 들어와서 살면서 갖는 갈등이 있어요. 알겠어요? 갈등. 그래서 두 사람의 어떤 갈등이 나옵니다. 첫 번째. 두 사람의 갈등, 외할머니와 할머니의 갈등. 이것이 소설에 있어서의 발단, 전개 과정 속에서 갈등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갈등은 왜 갈등이죠? 갈등의 원인은 빨치산이었던 삼촌과, 알겠지? 그걸 토벌하는 국군이었던 누구의 관계? 누구의 관계? 외삼촌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할머니와 외할머니는 갈등의 원인은 없었어. 이것 때문에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서로 죽고 죽이는. 급기야 뭡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결국 누구를 미워하게 됐어? 외할머니를 할머니가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근데 그 점쟁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삼촌이 돌아온다. 죽은 삼촌이 돌아온다. 말을 듣고 할머니는 희망에 부풀어요. 죽은 줄 알았던 삼촌이 돌아온다니까 할머니는 힘이 있죠. 근데 그 삼촌이 돌아온다는 날 구렁이 한 마리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할머니는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기절하게 돼요. 자, 이렇게 돼서 구렁이의 출현. 시작. 뭐의 출현? 구렁이의 출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사건은 절정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사건은 뭘로 치닫게 된다 했지? 절정으로 치닫게 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구렁이의 출현입니다. 구렁이 출현을 통해서 뭐 하게 되는 거죠? 다 같이? 할머니는 기절하게 되죠. 할머니의 기절.
자, 그런데 동네 아이들이 뭐죠? 그 구렁이를 갖다 막 돌로 던지고 막 막대기로 치고 막 엄청나게 뭡니까? 괴롭히죠. 죽이려고. 그런 거죠. 이거서 구렁이 이따가 얘기할 거야. 구렁이의 의미는 또 뭘까? 뭐 이런 것들 나오게 되죠. 지금은 초점은 소설자의 변화를 얘기하는데 워낙 소설 윤은길의 장마가 잘 나왔기 때문에 내용적 분석까지 아울러 해주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할머니의 기절이죠. 할머니가 기절했지만 야, 이놈들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외할머니가 화를 내면서 애들들을 물리치고 그 구렁이를 잘 해서 숲으로 보내주게 돼요. 외할머니의 배웅이죠. 외할머니의 배웅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뭐였죠? 그런 가운데 할머니가 깨어났죠? 혼절했지만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손을 잡음으로써 외할머니와 손을 잡고 또 마지막에는 결국 삼촌을 갖다 밀고 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삼촌이 그렇게 도망가다 결국 삼촌이 죽었다. 그래서 자기 손자를 갖다 미워했단 말이야.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설자의 나라는 존재. 그런데 내 손을 또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은 뭐가 되는 거예요? 화해를 해요. 화해. 알겠죠? 그럼 이거는 뭐야? 6.25 때 한 가정이 겪었던 하나의 삶이죠. 비극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단순하게 한 가족의 비극을 갖다 얘기할까요?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소설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야기를 꾸며냄으로써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다분히 뭐냐면 보편적입니다. 아십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가 가졌던 어떤 아픔들, 비극들, 이것을 한 가족을 통해서 보여준 거죠. 이 한 가족의 비극은 뭐의 비극이다? 우리 민족의 비극이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정의됐나요? 서로 형제끼리, 알겠습니까? 서로 동포끼리 서로 나누어서 편갈려서 이념적 갈등이요. 그렇죠? 다른 것도 아니에요. 이념 때문에. 뭐 때문에? 이념의 갈등. 한마디로 외할머니와 할머니는 사실 이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의 그 이념적 갈등에 뭐가 될 수 있어요? 하나의 그런 매체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의 자식들이 대리가 됐지만 어쨌든 이념적 갈등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 이념적 갈등에 대한 우리 민족적 피해, 알겠습니까? 비극, 이것을 뭘로써? 구렁이라고 하는 게 나와. 구렁이는 뭐냐? 구렁이가 갖는 상징성. 이것은 바로 뭐예요? 구렁이는 하나의 그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주는 거예요. 할머니에게 있어서나 또는 뭐에게 있어서나 외할머니에게 있어서나 구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원혼을 갖고 있는, 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죽어서 뭐가 된다? 구렁이가 된다라는 우리나라의 샤머니즘, 무속신앙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우리의 민족의 토속적 정서예요. 이 정서를 통해서 뭐 하는 거지? 그 갈등을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가는 말하고 싶었던 거죠. 뭘 말하고 싶었던 거죠? 우리 민족적 비극, 이 민족의 피해, 갈등,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로써?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공통된 정서라고 하는 것을 획득하고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걸 보여주려고 구렁이를 들은 거예요. 알겠지? 근데 구렁이는 상처를 입었어, 안 입었어? 상처 입었죠? 아이들이 돌을 던져서 상처를 입게 되고 막대로 쳐서 상처를 입었죠? 그 구렁이의 그 처참한 모습은 바로 그때 우리 민족이 가졌던 뭐예요? 하나의 상처인 것입니다. 알습니까? 그 구렁이는 곧 우리 민족의 상처를 상징화한다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 한다는 거예요? 공통된 정서. 알겠죠? 우리 민족의 공통된 정서를 회복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됐습니까? 그래서 구렁이를 가져온 거예요. 더러운 시험 문제 뭘 나올 수 있어? 구렁이 그 자체를 물어볼 수도 있고. 알겠죠? 구렁이의 어떤 역할을 볼 수도 있죠. 기능을 물어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소설에서의 하나의 소재의 상징성이다라고 하고. 그렇다면 그 장마는 뭐냐? 먹구름이 드리워지는 현실이죠. 먹구름이 드리워지는 현실은 바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고륙 상쟁에 그런 민족적 갈등이 있었던 피비린 나는 6.25라고 하는 그 3년여간의 전쟁 기간이 장마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아십니까? 알겠죠? 그런 장마는 어떻게 될까요? 같은 장마라도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장마와 그렇지 않은 장마와 어느 것이 좀 더 길게 느껴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장마 길게 느껴지겠지. 그래서 마지막 이 작품의 소설 마지막에는 행을 바꿔서 뭐라고 얘기했나? 한 줄로 그때의 장마를 평가하고 있지.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 알습니까? 무슨 말 알겠지? 그 당시를 세상하면 정말 지루했던 거예요. 왜? 갈등이 연속이었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살벌했겠습니까? 얼마나 살얼음 없는 현실 속에 살았겠어요.
알겠죠? 그렇게 이뻐했던 손자를 갖다가 할머니가 뭡니까? 눈도 안 게 눈길도 안 줍니다. 아주 쌀쌀하게.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에서 얼마나 그때 당시가 괴로웠겠습니까? 떠올리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인된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그럴 만도 했다. 그때는 몰랐어요. 왜 그러는지 몰랐어요. 아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하지만 성인된 나로서 보니까 그럴 만도 했구나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유능일의 장마의 서술자 변화는 서술자에 있어서 시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분히 1인칭 관찰자예요. 뭐다 시작? 1인칭 관찰자인데 나가 나와요. 나가 서술자 나가 나오는데 나에 있어서 1인칭 관찰자 시점에 나가 나오는데 이 나가 어린 나로서 나오고 알겠지? 어린 나도 나오고 성인으로서 나도 나와요. 이해되나요? 그럼 여기서 뭐의 변화가 있다? 서술자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시점의 변화는 없어요. 대말 알겠습니까? 가끔은 이런 질문을 설정해 놓고 서술자의 변화가 있는지 시점의 변화가 있는지를 묻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됐습니까? 네. 이해됐나요? 확실하게 기억을 좀 해둘 수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설이 있어요. 염상섭의 3대 있어 없어요? 염상섭의 3대에는 대체로 보면 물론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전체적인 시점은 뭐다 같이?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거기에 뭐가 나와? 조덕기가 나오고 조의관도 나오고 조상훈도 나와요. 그 할아버지가 조의관이죠. 때에 따라서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조의관의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알습니까? 또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또 조상훈이 그의 아들이죠. 그 조상훈의 입장에서 또 막 아빠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알습니까? 또 세 번째는 조덕기 입장에서 또 말하죠. 손자적 입장에서. 이렇게 뭐가 나와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각각의 뭐가 달라요? 서술자가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 이해되나요? 이게 염상섭의 3대 라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정의됐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이 뭐냐면 공무원 시험에서 등장하는 인물. 원래 서술자 따로 있잖아.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서 전지전능한 서술자가 따로 있잖아. 그런데 염상섭의 3대를 통해서 시험 문제 출제됐던 건 뭐냐면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가 돼서 서술자가 돼서 내용을 그려나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것이 전지전능한 서술자 입장에서 그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로 바뀌게 되는. 알겠습니까? 그 인물이 작품으로 빠져나와서 그 대상을 바라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지점에서 이것도 역시 서술자의 변화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정리됐나요? 잘 정리해 둘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서술자의 뭐다 같이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아까는 뭐의 변화? 시점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서술자의 변화, 시점의 변화를 통해서 무엇을 형성할 수 있다? 입체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게 아는 게 중요해요. 최근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은 이것이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할까? 시험에 잘 나왔던 아까 내가 그 오상훈의 유해 있어 없어요? 오상훈의 유해라는 소설도 뭐의 변화가 있다? 서술자의 변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의 변화? 서술자의 변화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상훈의 유해라는 작품에 보면 대체적으로 나의 심리가 나와요. 나의 심리. 그래서 이른칭 주인공의 어떤 형태가 나오기도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대체적으로 더 객관적인 어떤 설명을 좀 할 때가 있지만 나의 심리와 관련해서 대상을 갖다 이야기하다가 나의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뭐 한다? 자, 상대방이 얘기합니다. 3인칭 시점에서 전개할 수도 있어요. 똑똑히 봅니다. 자, 오상훈의 유해라는 소설은 어떤 거죠? 6.25 당시에 국군 소대장으로 참여했던 내가 어느 날 전쟁 가운데 내 분대원들, 내 소대원들을 하나씩 다 잃고 나서 마지막 나마저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어보죠. 포로로 잡히고 나서 물어봅니다. 너 전향할래? 아니면 남으로 갈래? 그러자 이 사람은 말합니다. 어제까지만 살아있던, 그 전까지만 살아있던 많은 소대원들이 하나씩 둘씩 죽어가면서 오늘은 살아있지만 내일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그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죽거나 좀 며칠 살다가 죽거나 똑같은 거 아니야. 오늘 살았다고 기쁠 일이 아니잖아. 그렇지? 얼마 안 있으면 나도 죽을 텐데. 근데 우리는 때에 따라 보면 나의 갈 길이 그럴 것이라 생각하니까 슬퍼서
우는 건지, 아니면 나는 영영 살 것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우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때에 따라 생각하면 뭡니까? 먼저 가는 것을, 어떻게 보면 며칠 먼저 가는 것을, 어떤 경우는 몇 년 먼저 가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죽음을 뭐 할 때 있어? 초월할 때가 있어요. 그냥 몇 년 앞서 간 거지 뭐.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 우리 가잖아. 그렇지. 오늘의 80을 먹고 90을 먹은 분이 어느 친구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슬퍼해. 왜 슬픕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답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아마 자기가 가는 것에 대해서, 알겠죠? 이렇게 하나 둘씩 가는구나. 내 친구가 죽은 것에 대한 슬픔이라기보다는 내가 볼 때는 나도 가는 것인데, 아십니까? 가는 것에 대한 슬픔이 있지 않을까? 이제는 다 친구 하나 둘씩 죽어가는 모습 속에서, 알겠습니까? 잃어버린 어떤 슬픔도 그 언저리에 조금이라도 있겠지만 내가 가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슬플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좀 마음을 정리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나도 갈 때가 됐지 이제.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이든 내일이든 꼭 3년 후든, 내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우리 고모가 있어요. 우리 고모가 우리 어머니 때 우리 3년만 더 살자, 90이 될 때, 아십니까? 90이 될 때 동갑이에요. 우리 고모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동갑이에요. 근데 우리 고모는 90회 된 해에 돌아가셨어요. 90회 돌아가던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3년만 같이 살자고, 알겠지? 전화할 때마다 우리 어머니 때 3년만 같이 살자. 93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뭔가 그 안까지 이루어야 할 뭔가 꿈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고모가 강조했던 것은 3년만 더 살자고, 알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 고모가 먼저 가셨어요. 우리 어머니보다 더 오셔서 사실 줄 알았는데 가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지금 91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먼저 간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내년에 갈지 내후년에 갈지 먼저 간 사람에 대해서 결국 그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것보다는 내가 가야 할 것에 대한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별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슬픈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상훈의 유해라는 작품, 결국 남한이나 북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있어서 나는 남을 선택했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네가 선택한 길을 가라. 사형이 집행된 이후에 여러 가지 회유가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했다 나왔지? 사형을 원했죠. 왜? 나는 남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결국 내 스스로 사형을 결정하라. 마찬가지죠. 그리고 나서 그 인물에게 뭐 하지? 회상이 나오는 거죠. 심리적으로. 그렇다면 네가 원하는 나라 남으로 가라. 몇 발짝 뛰었죠? 그리고 뒤에서 뭐가 돼? 총알 채이는 소리가 들리죠? 그리고 내 뒷덜미에 뭔가가 와서 부딪히는 소리를 듣게 되죠? 그리고 푹 쓰러지게 되죠. 나는 그것을 미리 생각해 보는 거죠. 심리적으로. 알습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오상훈의 뭐라는 작품이다 했지? 유예라는 작품이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진술하다가, 어떤 상황을 갖다 객관적으로 진술하다가 나의 심리적인 것을 이해할 때가 있어요. 알습니까? 내가 바라본 것을 얘기하다가 나의 심리적인 것을 고백할 때가 있다고. 알습니까? 그런 것들도 역시 뭐의 변화? 시작. 서술자의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시점 변화와 서술자 변화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봅시다. 세 번째는. 지워도 되겠죠? 세 번째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서술자에 대한 성격. 서술자의 성격을 물어볼 수 있어요. 뭐냐면, 이거 한번 나와서 시험 문제. 서술자 성형이 신뢰성 여부. 시작. 신뢰성이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나올 때 있어요. 신뢰성의 어떤 여부를 통해서. 누구의 여부? 서술자가 신뢰성이 있느냐. 서술자가 보고 들은 내용을 얘기하죠. 우리도 가끔 그러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자기가 보고 들은 내용을 얘기할 때 있어 없어요? 있지. 그럴 때 그 사람이 왠지 말하면 다 고지고대로 다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경우는 설마 이 사람이 말한 것이 설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거짓말처럼 느낄 때도 있고, 그래 안 그래요? 뭔가 신뢰성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데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설 하나 예를 들까? 예를 가운데,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받는가가 또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 얘기해 주죠.
그 말은 그 사람은 절대 거짓말 사람이 아니야. 신뢰가 받는 사람이 있잖아.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 사람 말만 믿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그렇게 할 때 있잖아요. 그래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소설 가운데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채만식이 있어. 채만식의 치숙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뭐가 있다 시작? 채만식의 치숙. 치숙 어리석은 아저씨라는 뜻이거든. 설자가 일본 가게 일본인 주인인 가게 점원으로 있는 사람이거든. 근데 자기 아저씨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저씨는 아저씨인데 어리석은 아저씨라는 뜻이야. 근데 그 아저씨는 뭐냐면 그 당시 일제시대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야. 학벌도 좋아. 자기는 학벌도 없어. 그러면서 그 서울자가 그 아저씨를 갖다 뭐 하는 거야? 비판하는 거야.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 서울자는 신뢰가 강한가? 안 간다는 얘기지. 오히려 서울자가 부정이죠. 채만식은 오히려 그런 특징을 많이 찾았어요. 오히려 부정될 인물, 알겠지? 부정될 인물을 우리를 긍정하고 서술자에 의해서, 서술자에 의해서 부정된 인물은 오히려 긍정될 인물이고, 알겠습니까? 긍정하는 인물은 보다 오히려 부정되는 그런 뭐랄까, 어떤 반전의 그런 효과를 가졌던 것이 채만식 작품의 특징이다. 그 중에 그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이 치숙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때에 따라서는 서울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 되기도 하고 신뢰할 수 없는 인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서울자보다 부정적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정의됐죠? 그런 소설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다. 정의됐지요? 서울자의 뭐에 대한 이야기다지? 성격을 통해서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도 시험에 출제될 수 있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 현대소설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현대소설. 시험 문제 나온다면 주로 소설 파트에서는 물론 고전소설도 언급되죠. 고전문학이 나오니까. 근데 현대소설이 시험 문제 꼭 시와 더불어서 소설이 이렇게 한 문제씩 나오니까. 근데 현대소설에서 가장 대표적인 서술 방법은 뭐냐면 주로 대화입니다. 대화와 묘사를 통해서 대화, 묘사. 이 대화가 들어가야 돼. 우리가 그 서술, 문체의 3요소가 있어. 문체의 3요소. 여기다 하나 얘기한다면 문체의 3요소. 소설에 있어서의 문체의 몇 요소가 있다? 3요소가 있다. 3요소에는 뭐가 있냐면 서술이 있다. 묘사가 있다. 대화가 있다. 그래서 서술, 묘사, 대화. 시작. 서술, 묘사, 대화가 있다. 그 중에 서술과 묘사, 서술은 주로 어떤 소설에서 많이 나왔냐면 고전소설, 고대소설이 있죠? 고전소설. 이런 데서는 주로 서술적 측면이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할머니로부터 이야기를 듣죠. 얘야, 잠이 안 오냐? 예, 할머니. 그러면 이야기 한번 해주랴. 예, 할머니. 그러면 할머니가 이야기해 주는 거 있지? 그것이 대법이 서술이야. 옛날에 말이야. 누가 있었는데, 이렇게 살았어.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다가 이렇게 됐대. 라고 하는 건, 알겠죠? 시간의 흐름대로 쭉 기술해 줍니다. 이것을 하나의 서술 방식이다. 고전 서술. 이야기해 주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지? 서술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 그 속에 뭐가 들어가? 묘사가 들어가죠. 거기가 그 사람 모양은 어떻게 생긴 줄 알아? 뭐 말이지? 머리는 이렇게 생겼고, 눈은 이렇게 생겼고, 막 입은 이렇게 생겼고. 구체적으로 대상을 갖다 표현해 줄 때 있지? 그게 묘사거든. 그래서 고전 소설은 주로 서술과 묘사 중심이라고 그래. 이해됐습니까? 물론 묘사가 중심이 될 때는 뭐냐면 새로운 세상이 됐을 때, 또 새로운 세상 속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때 그 세상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근대소설, 무슨 소설? 근대소설에서는 주로 묘사 중심이라고 그래. 근대소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날 현대소설에서는 무슨 중심? 대화 중심이다. 인물 간의 대화. 대화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가 돼요? 큰 따옴표가 많이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간다? 큰 따옴표. 큰 따옴표가 많이 들어가면 무슨 중심? 대화 중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보여줄게요.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몇 페이지에 제시되어 있느냐라고 한다면 교재 87페이지. 교재 87페이지. 대하 소설 박경리의 토지 나와요. 박경리의 토지 나오면 거기 보면 따옴표 아주 수없이 많죠? 박경리의 토지 보면 따옴표 많죠? 이 따옴표가 다. 만약에 이 지문을 설정해 놓고 이 지문과 관련된 서술상 특징을 물어봤다면 뭐라고 그래야 돼? 만약에 서술과 묘사 중심으로 하면 틀려요?
대화 중심으로. 알겠습니까?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대화 중심으로 사건을 뭐하고 있다. 시작. 전개하고 있다라고 해야 맞는 말이 된다. 그래서 대화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함으로써 뭐 할 수 있을까? 그 대화를 통해서 인물들의 말을 통해서 그 인물들의 어떤 특징이나 성격이나 상황을 갖다 우리 스스로 분석해낼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밑에 한번 볼까? 길상이라는 하인과 특별한 정보가 나타나 있지 않는 길상의 윗사람과의 대화이다. 이 대화를 통해 윗사람의 성격을 추리할 수 있다. 방이 왜 이리 차냐라는 질문에 곧 불을 지피겠다는 대답을 듣고서도 끊임없이 왜 방이 찬 것이냐고 묻는 것으로 봐 성격이 매우 급하고 권위적이며 날카로운 성격의 사람을 알 수 있다. 자, 여기서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성격의 소유자다라고 말하지는 않지. 우리 스스로 그것을 갖다 끄집어내야 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뭐가 잘 나와? 알려주는 것보다 알려주지 않은 것을 우리 스스로 분석을 통해서 답을 하는 이러한 지문들이 설정이 된다. 그런 얘기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대화를 통한 뭐의 전개? 사건을 전개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소설의 특징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화를 통한 사건 전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것도 역시 소설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그런 개념적인 이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 이런 부분들이 나올 것 같아. 약간 순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 부분을 좀 하나 보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소설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거기 교재 70페이지가 있습니다. 몇 페이지가 있다 했지? 70페이지. 70페이지 보면 구성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요거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기억해둬라. 5번째. 소설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시험 문제 유형입니다. 5번째. 자, 5번째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소설의 구성이죠, 구성. 자, 구성에 있어서 보면 그게 단계가 있고요. 단계 있죠? 단계가 있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좀 우리가 알고 가자. 단계와 종류. 자, 소설의 단계는 다음과 같이 5단계가 있죠? 5단계. 5단계가 있습니다. 발단이 있다. 전기가 있다. 위기가 있다. 그 다음에 절정이 있다. 그 다음에 결말이 있다. 이렇게 해서 소설의 구성에는 그게 단계가 5개가 있습니다.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발단은 뭘까요? 주로 발단은 인물을 갖다가 뭐 하게 되죠? 인물이나 배경을 소개하죠. 인물이나 배경을 소개하고 사건의 실마리를 제시하죠. 사건의 실마리를 제시하는 게 발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됐지요? 참고하면 되겠다. 그래서 인물 배경 소개 또는 사건 실마리 제시. 그래서 여기에 유형에는 3가지가 있어. 인물 중심 발단이 있고, 그다음에 사건 중심 발단이 있고, 배경 중심 발단이 있다. 인물, 사건, 배경 중심의 발단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설이 있죠. 인물 중심 발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격 중심 발단이라는 거야. 인물들은 곧 뭘 나타낸다? 캐릭터는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 중심 발단에서는 대체적으로 인물들이 소개가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설 염상섭의 3대. 염상섭의 3대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성격 중심의 발단이다라고 할 수 있죠. 제일 처음에 발단 부분을 보면 인물들의 소개부터 나오죠. 이해됐습니까? 성격 중심의 발단이다. 뭐 조덕기는 어떻고, 뭐 조유관은 어떻고, 알겠어요? 뭐 그의 친구 김병헌은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로 인물들이 나오고 인물들의 그런 어떤 성격을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격 중심 발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건 중심 발단 같은 것은 독자들로 보면 호기심을 유발하죠. 그래요. 옛날에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명량해전이다, 명량인가요? 그런 영화를 보면 전투씬부터 보여줄 때 있어 없어요? 있죠. 그리고 나서 뭡니까? 전투씬을 보여주고 나서 그 뒤에는 그 전투가 일어나기까지 과정을 쫙 그려나가죠. 그리고 마지막에 또 전투씬으로 마무리 짓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건 중심 발단이오네. 그렇게 하면 독자들에게 뭘 줄 수 있다? 호기심을 유발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무슨 중심 발단? 사건 중심 발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정한의 사촌이 있어요.
소설 가운데 김정한의 사하촌. 절 아랫마을이라는 뜻이 사하촌이야. 당시 일제 강점기하에 성동리 중민들과 보강사 중들과의 갈등. 당시 보강사 중들은 일제의 비호를 받는 세력들. 일제가 우리의 토지를 수탈하기 위해서 많이 했죠. 그리고 일본에 그런 어떤 사람들을 많이 이주시켜서 우리나라에 농장주로서 살게 했죠. 그러나 자기들이 다 관리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뭐 했다 줬어요? 절에 분할했죠. 그리고 절이 뭐가 돼서 지주가 돼. 지주의 그런 어떤 땅을 분할받은 마름의 역할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절 아랫마을들은 대체적으로 뭐예요? 소작인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절과 소작인들 간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가뭄이 들었어요. 먹고 살 것이 막막합니다. 쌀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금은 높아갑니다. 세금도 깎아주지 않아요? 이래 주고도 저래 주고도 다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성동리 주민들이 횃불을 들고 뭘로 가는 장면부터, 절로 쳐들어가는 장면부터 이 장면은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뭐의 발단? 사건 중심의 발단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배경 중심 발단이 있어요. 자, 처음에 뭐가부터 나와? 배경부터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설이 있죠. 소설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현진건이 있습니다.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이것들이 이 작품이 가장 대표적인 배경 중심 발단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거기에 가장 첫 번째 뭐가 나와요? 이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의 첫 내용. 얼다가 먼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 작품을 지배하는 배경이 되는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부분만 읽어도 전체 내용은 찝찝할까 찝찝하지 않을까? 찝찝할 수 있는 상황이죠.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뭐 후련하지 못하는 뭔가 좀 약간 어두운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죠. 김천재에게서는 이 날씨가 좋은 날씨, 나쁜 날씨, 인력거꾼 김천재로서는 얼다가 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씨니까 아주 사나운 날씨죠. 네, 기대한 날씨는 아니었어. 그가 기대했던 날씨는 나름대로 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또 뭔가 좀 돈이 있게나 있는 사람들이 눈 구경하려고, 알겠어요? 일렉걸 타면서 거리를 한번 돌아보려고 하는 손님들이 더러 있단 말이야. 그런데 얼다가 비가 추적추적 내린 날은 그날은 꽝 치는 날이에요. 그래도 급한 사람이 혹시 탈락가 싶어가지고, 알겠습니까? 인력거를 불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이런 장면은 바로 무슨 중심? 배경 중심할 때. 그래서 이 내용은 결국 그 배경이 결국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있어서 아내의 죽음까지 연결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배경 중심 발단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건의 실마리를 제시하는 것이 어디다? 발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설에는 발단이 더 잘 나오기도 합니다. 발단을 통해서 보면 전체 내용이 사건이 이런 내용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사건의 실마리가 제시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있어. 사건의 실마리는 제시되지만 본격적인 갈등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본격적인 사건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본격적인 사건은 어디서부터? 전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된다. 갈등이 시작, 사건의 전개. 사건의 전개가 여기서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갈등의 시작, 사건의 전개가 바로 전개본이죠. 위기는 뭐라고 했었어요? 새로운 사태가 발생한 거죠. 새로운 사태의 발생. 이것이 바로 위기 부분이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위기를 통해서 이제 뭐 하는 거죠? 새로운 사태가 발생함으로써 좀 더 긴장감을 갖게 하죠. 전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사건이, 그러고 그렇구나. 어느 정도 사건이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독자들도 식상하죠. 그리고 그냥 짐작할 수 있겠지. 그럴 때 뭘 주죠? 이때 새로운 반전을 두는 거죠. 그게 바로 위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위기, 새로운 반전, 위기. 자, 그러면서 뭐가 되죠? 갈등이, 위기를 통해서 갈등이 시작이 되죠. 갈등이 최고조. 갈등이 최고조 됩니다. 갈등이 최고조 되면 어느 정도 주제가 암시될까 안 될까? 암시되겠지. 주제의 암시. 주제의 암시가 된다. 자, 결말에 가서는 뭘까? 결말은 주제가 결정되죠. 알겠지? 주제의 결정. 주제가 결정된다. 그리고 주인공의 운명이 결정되죠. 주인공의 운명이 결정되는 부분이다. 자, 그러면서 갈등이 해소되겠죠. 그동안에 있던 갈등이 해소되겠죠. 유능길의 장마처럼. 알겠죠? 할머니와 화해하고 나의 손을 잡아줌으로써
해소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소설의 구성 단계다라고 할 수 있어. 그런 소설의 구성 단계를 그림으로 제시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림으로 제시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때 발단이다. 그 다음에 이게 전개다. 꺾어지는 부분을 통해서 위기다. 그 다음에 절정이다. 절정이다. 절정, 사건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절정이다. 이게 결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설에 있어서 위기는 바로 어디 앞에 둔다는 점? 절정 앞에 둠으로써 반전의 효과를 갖게 된다. 단조로움을 제거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걸 찾으라면 위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사건 전개의 단조로움을 제거하는 게 뭐다? 시작! 위기. 여기에서 반전을 둠으로써 갈등의 최고조 단계를 이루고 갈등의 최고조 단계를 가면 주제가 어느 정도 암시되기 때문에 절정에서 결말까지를 오래도록 끌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아주 빨리 치닫게 된다. 그래서 저희 절정과 결말은 달라붙어 있다. 한 페이지 안에 있기도 하고 2, 3페이지 안에 절정과 결말이 붙어 있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됐습니까? 알겠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설이 있어. 김유정의 봄봄이 있습니다. 이거 한 번씩 나왔던 거야. 김유정의 뭐라는 소설이 있다 나왔지? 봄봄. 내가 이렇게 언급한 소설들을 한 번씩 봐주는 게 좋겠고 배경 지식을 쌓아놓는 게 좋아. 김유정의 뭐라는 소설? 봄봄. 자, 이런 것들 대부분 고등학교 교과에 실려있던 소설이기도 합니다. 자, 김유정의 봄봄을 보면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절반죠. 발단, 전개, 위기까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절정원이 있어요. 절정원이 있고 결말이 있고 절정2가 결말 뒤에 나와요. 이런 구성을 갖고 있는 특이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어떤 소설 보니까 다 같이 김유정의 봄봄이라는 소설을 보니까 절정1, 그 절정2 사이에 결말을 갖다 놓고 있어요. 자, 이걸 뭘 의미하느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런 소설의 구성을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은 뭘까? 김유정의 봄봄,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장인과의 나와의 갈등이잖아요. 결혼시켜달라 해도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뭐 아직 어리다, 키가 안 자랐다 여러 핑계를 대면서 세경도 주지 않으면서 나를 갖다가 뭐 하는 거예요? 노동력만 착취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옛날 그 시절에 그런 일이 많았어요. 뭐 민며느리 제도가 있었고 대릴 사유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 데려다가 실컷 일만 시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딸 데려다가 어떻게 돼요? 여자 데려다가 일 시키는 거예요. 식모 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나이 되니 뭐 18살짜리나 14살이나 13살 때 데려와가지고 세상에 그 애를 갖다가 그냥 실컷 일 부려먹고 18, 19대나 이제 시집을 보내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어린 날에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했겠냐고. 마찬가지야. 대릴 사유자 있어요. 딸만 있는 집안에 아들이 없잖아. 그러니까 일찌감치 남자를 데려와요. 자기 딸 하나 주겠다고. 알겠습니까? 그러고 막 일만 시켜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일 못한다고 쫓겨나기도 하고. 알겠지? 일 시큰하고는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 많았다는 거죠. 아마 김유정은 그걸 목격했을 거예요. 그것을 소설화시킨 거죠. 그걸 소재로 삼아서. 그 당시에 현실을 비판하는 거죠. 그런 것들. 이게 바로 김유정의 봄봄은 바로 대릴 사유자의 병폐성을 갖다가 얘기한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았던 현실을 거울하고 있죠. 다만 중요한 건 뭐냐? 절정원, 나와 장인이 싸웠죠? 그리고 장인이 뭐라고 합니까? 피 흘리고 있는 나에게 약도 발라주면서 가서 일하라고 하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화해까지 했죠? 그러나 그때는 뭡니까? 몰랐기 때문에 싸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씨를 가졌던 장인의 모습을 내가 몰랐기 때문에 또 다시 뭡니까? 활극이 벌어졌던 활극의 장면이 또 그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절정과 절정 사이에 결말이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구성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작가의 의도는 뭐냐? 바로 뭐냐? 결국 그 화해는 진정한 화해가 아니라, 알겠어요? 일시적인 화해라는 거지. 누구의 꾀임에 빠져? 장인의 꾀임에 빠져. 일시적인 화해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므로 앞으로 계속 이 주인공, 나라는 존재는 누구에게 농락당할 거야? 장인에게 농락당할 것이고 또다시 또 대들면 또다시 뭡니까? 알았어, 내가 조금 이따 내가 가을에 해줄게. 이렇게 또 달래. 그러면 또 우둔한 나는 거기에 속아서 또 일하러 가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 갈등이 뭐 할 것이라는 것을 반복할 것이라는 것을, 갈등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계속 갈등이 지속됐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볼 수 있는 거죠. 정의됐나요?
그건 있었어. 대체로 그 김유정의 소설 본범이나 동백꽃은 갈등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김유정의 소설 동백꽃도 있지. 동백꽃에서 결국 어떻게 돼? 암탉을, 그 상대방의 마름집의 딸의 점순이네 닭을 죽인 나로서는 죄인이잖아. 그 죄의 대가서로 뭡니까? 점순이가 동백꽃으로 데리고 가잖아. 알겠어요? 그리고 성에 착취를 하잖아.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저쪽에서 점순이 엄마가 부르니까 도망가면서 너 아무 말 하지 말라 하고 자기는 엄마가 부르는 쪽으로 가고, 알겠습니까? 점순이는 엄마가 부르는 쪽으로 가고 나는 반대 방향으로 살살 기어서 도망가잖아요. 그걸로 이 장면은 끝나요. 결국 이 소설 역시 뭐라는 거죠? 경기도 지방지에서 나왔어요. 이 결말법을 실어놓은 상태에서 미루어 이 사건은 어떻게 정해질 것인가를 갖다 가장 옳게 얘기한 거. 뭐예요, 다 같이? 결국 사건이 종결됐다, 종결되지 않았다? 종결되지 않았어요. 나로서는 동백꽃의 사건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점순이의 그 한 말, 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아십니까? 차라리 공개해서 나와 점순이가 결혼해야 되겠죠. 우리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하면서 까발려서 결혼해야 되겠지. 그런데 점순이는 뭐라고 답합니까? 아무 말 하지 말라고 나에게 입 조심하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 사이에서 계속돼서 점순이는 그 이후로 나에 대해서 뭐 할까 다 같이 또다시 핍박을 가하거나 괴롭히거나 그런 갈등의 구조가 계속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잘못한 나는 또다시 점순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되는 그런 갈등이 연속될 것이라는 것이 그 당시 답이었습니다. 결국 뭔가 좀 갈등이 해소돼서 깔끔하게 소설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동백꽃과 본범에 있어서는 갈등이 해소되는 것이 진정한 완전한 갈등의 해소가 아니라 임시적 갈등의 해소였다는 것이 특징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방법도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주셨던 가운데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소설 구성 알겠죠? 여기까지 기억해 두면 되겠고, 소설 구성에서 발단의 전개, 그 다음 위기, 절정, 결말을 구성으로 간다는 거예요. 갈등의 최고조 단계에서 결국 결말까지는 오래 걸린다, 오래 걸리지 않는다, 오래 걸리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 소설의 구성 단계 가운데 갈등이 없는 것은 어딜까요? 소설의 구성 단계 가운데 갈등이 없는 것은 어딜까요? 발단. 갈단에 갈등이 없죠? 또 결말이죠. 갈등이 해소됐으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소설의 구성 단계 가운데 갈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두고 찾아라 그러면 발단과 뭐다 시작? 결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나왔어? 결말을 갖다 제시한 상태에서 갈등이 해소되는데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면 틀리게 된다고. 갈등이 더욱 심화가 아니라 시작 갈등이 해소됐다라고 해야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할 수 있겠다. 결국 소설은 뭘 다룬다? 갈등을 다룬다. 그래서 대부분의 작품은 갈등의 해소로서 마지막 결말을 맺고 있다. 그러나 특수하게도 몇 작품들에서는 갈등이 뭐다? 해소가, 진정한 갈등의 해소의 방법이 아닌 뭘로써? 임시적인 갈등의 해소로서 앞으로도 계속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는 암시하는 경우도 있더라 라고 하는 것도 아울러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참고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 더 할 것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거 외에도 몇 가지만 더 하고, 좀 시간이 지났지만 소설 좀 마무리합시다. 알겠습니까? 소설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한 시간 정도 하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할 겁니다. 오늘 다 알고 있죠? 오늘 오후 수업 없다는 거 알고 있죠? 오늘 12시 반까지 하려고 했지만 좀 시간이 좀 연장돼서 1시 이전에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약 30분 정도 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알아들었어요? 소설. 소설에 있어서의 그런 출제 유형을 중심으로 해서 소설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 소설의 제목이 나왔을 때 소설 제목은 뭘 갖는다는 점? 상징적 측면을 가질 때가 많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겠지? 그걸 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아까 윤흥일의 장마라는 소설을 얘기했습니다만 가끔 소재의 상징성을 묻기도 해. 제목의 상징성이 아닌 소재의 상징성. 그럴 때 거기에 보면 소설에서 뭐 구렁이가 나온다든가 또는 장명등이 나오거든요. 장명등. 장명등은 뭔가 상갓집에서 걸어놓는 등이지. 근데 장명등이 뭐 할 때 있어? 꺼질 때가 있다. 장명등을 걸어온다는 것은 결국 뭐냐? 불을 밝힌다는 거고, 불을 밝힌다는 것은 할머니의 소망, 소원을 얘기한 거야. 즉 자식의 생환. 알겠습니까? 살아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 그래서 그 장명등을 상당히 소중히 여깁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장명등이 뭐였어요? 꺼졌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할머니의 또 소망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노합니까? 그때부터 할머니는 누구에게 얘기하나? 그것을 소리에 다뤘다고 나라는 소설자의 아버지 어머니를 갖다 미워합니다. 알겠습니까? 장명도 불을 꺼쳤다고. 에? 이놈들 하고는 그다음부터는 뭡니까? 방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막 식음을 전폐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장명들. 근데 어느 날 장명등이 꺼졌다는 것은 뭐다? 무엇을 다 이야기하게 돼? 할머니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살아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장명등 불이 꺼졌다는 것은 그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다는 죽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적절하게 뭐라는 거예요? 사건을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상징성을 부여합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알겠지야. 그렇게 해서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소설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암시와 복선. 시작. 암시와 복선이라고 하는 것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전개에 있어서의 표현적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시라는 것은 변죽을 울려주는 거지만 복선이라는 것은 사건의 필연성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알겠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설이 있죠. 이호석의 메밀꽃 필무렵이 있어 없어요? 있었죠. 그때 복선적 장치와 관련돼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거기에 있는 여러분 허상원이 있지. 허생원이가 무슨 잡이었어? 왼손잡이로 나와요. 왼손잡이였던 허생원 이렇게 나오거든 앞에서. 그럴 때는 우리는 아무런 느낌 뭐죠? 그냥 일반적으로 왼손잡이겠구나. 보통 우리가 오른손잡이잖아, 그렇지? 근데 왼손잡이구나 라고 그냥 그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가. 그런데 마지막에 뒤에 가서 그의 자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동의가 왼손잡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둘이가 부자지간임을 확인케 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필연성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복선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나 시작? 복선. 복선은 무엇을 유발한다? 사건의 필연성을 유발하게 된다. 아마 그 당시에 허생원에 대해서 왼손잡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면 뜬금없는 이야기잖아. 그냥 그래. 나도 왼손잡인데, 동이도 왼손잡이야? 이러면 너무 뜬금없잖아. 근데 앞에 그것을 밑자를 깔아놓은 거지. 그러니까, 아하! 그때서 뭐야? 딱 허벅지를 치면서, 아하! 그래서 그때 허생원을 왼손잡이라 했구나! 그때 가서 깨닫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뭐다? 복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복선은 사건의 필연성을 위반한다. 그러나 암시는 사건의 필연성과는 관련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변죽만을 울려주는 것이다. 근데 아까 현직은의 운수 좋은 날에서 얼다가 온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다 있지? 그것은 앞으로 전개될 일에 대한 암시는 될 수 있어. 그러나 꼭 그것이 아내의 죽음이라는 결말이 결국 나오는 데 있어서 비극기식이지 쭉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 왜? 그 중간중간은 뭐야? 얼다가만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지만 그러나 김천지에게 있어서는 돈이 잘 벌리는 날이었잖아. 그런 거래요. 그래서 그 자체가 어떤 사건의 필연성을 갖지 못합니다. 아십니까? 자, 변죽만을 울려주는 거고 넌지시 알려주는 거지. 그런 부분에서 결말에서는 좀 더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런 거래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는 운수 좋은 날을 읽다 보면 너무 좋은 일만 생기잖아. 돈이 잘 벌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이제 결말은 귀결되죠. 비극으로. 그래서 운수 좋은 날이라는 책의 제목은 사실 그 소설의 제목은 적절하게 붙인 제목이 아니지. 반대지.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반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어적. 알겠습니까? 운수 좋은 날이라고 하는 소설의 제목은 가보니 뭐다? 반어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정리됐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만식의 소설 태평천하 역시 한 집안이 몰락하는 식민지 상황에서 한 가족이 몰락하는 그런 상황이 태평천하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뭐다? 반어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비꼬는 거죠. 알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런 것들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한두 가지만 더 하고 봅시다. 몇 번째인가요? 큰 번호 몇 번째야? 하도 있다 졌다 뭐 왔다 갔다 해서 큰 번호 몰라요? 7번째? 6번째 있어서 하나 구성을 보면 액자 이제 구성의 종류가 있잖아. 구성 종류 아까 구성의 종류 안 했잖아. 그렇지? 그 밑에다 구성의 종류. 구성의 종류. 자, 원래는 끊고 가야 되는데